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총 15년 2개월 동안의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고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기치로 내건 반 네타냐후 블록 8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 의회 과반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권 세력으로 떠오른 반 네타냐후 블록 8개 정당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에 최초로 우파, 좌파, 중도, 아랍계 정당까지 이렇게 합쳐가진 손을 잡았는데요. 무지개 연정이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정에는 지난 3월 총선에서 원내 제2당이 된 중도 성향의 예시 아티드 17석입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의 청백당, 중도 우파 성향의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그리고 좌파 성향의 노동당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파 성향의 뉴호프, 또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메레츠, 극우 성향의 야미나, 아랍계 정당의 람 같은 정당도 합류해가지고 총 62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의회, 그러니까 크네세트라고 그러는데 이 크네세트의 120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번에 집권 세력이 된 겁니다. 연정을 주도하는 원내 제2당 예시 아티드의 야르 라피드 대표는 이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스라엘 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우리에게 표를 줬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존중하는 한편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고 연결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의회의 신임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들 정당이 참여하는 이 무지개 연정이 이제 집권 세력으로 공식화되는 겁니다. 이들 세력은 사전 합의에 따라서 차기 정부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가지고 전반부는 이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게 되고요. 총리를 맡습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직은 라피드 대표가 맡습니다. 제2당이죠. 그리고 집권 후반기에는 또 2년 두 사람이 역할을 바꿔서 직무를 수행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국방장관은 이 네타냐후 주도의 연정에서 그동안 국방부를 맡아왔던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리직을 내놓게 되는 네타냐후는 1996년 만 46세의 나이로 최연소 총리가 됐고요. 또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자국에서 출생한 첫 총리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장기 집권 총리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내 제1당 리쿠드당 30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파 연정을 꾸리려고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당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타냐후의 앞길이 그렇게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미 술회, 배임, 사기 같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현재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등으로부터 몇 년간의 고급 샴페인과 시가 등을 이렇게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네타냐후의 퇴진으로 새롭게 무지개 연정이 출범을 합니다만은 이 역시 과연 제대로 순항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년간 무려 4차례의 총선을 치를 만큼 혼란한 정치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2019년 4월과 9월 총선 후에는 정당 간 이견으로 해가지고 연립정부 구성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총선 후에는 네타냐후의 리쿠드당과 간스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청백당이 코로나19 전국 타결을 명분으로 연정을 구성했습니다만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결국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넘지 못하고 연정은 출범 7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 네타냐후 블록의 무지개 연정이 출범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정국은 또 언제든지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무지개 연정의 스펙트럼 자체가 무지개같이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타냐후 축출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제휴를 했기 때문에 연대가 견고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무지개 연정 내에 극우파하고 또 아랍계까지 동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실각한 네타냐후의 반격도 관심거리입니다. 갖은 비판과 논란 속에 불사조같이 12년간 권좌를 네타냐후가 지켜왔는데 그의 정치적 기반이라든지 개인적 집념, 끈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정치 생명을 건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이 과반 의석인 61석을 얻지 못하도록 누구라도 이탈자를 끌어내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일간지 가디언이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파 정당들의 참여 거부를 촉구하면서 이 좌파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가 위협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극우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애초에 네타냐후의 수석 보좌관으로 정기 입문했습니다. 지금은 불과 7석의 의석을 가진 소수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정 구성에서도 이 베네트가 네타냐후하고 연정에 참여했으면 이 네타냐후는 총리로서 집권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베네트는 오히려 반 네타냐후 진영에 서면서 스스로 총리직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는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미국계 유대인 가정이 태어나가지고 최정예 특수부대인 샤이렌 메트칼 지휘관으로 복무하면서 다수의 작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역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프트웨어 회사인 사이오타를 설립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2006년부터 2년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네타냐후의 수석 보좌관으로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베네트는 한마디로 강경 우파입니다. 그동안에도 시오니즘,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죠. 이 시오니즘과 유대인 정착촌 운동 지도자로서 자리매김을 해왔고요. 정통파 유대교도 정당인 주이시 홈에 들어가서 당권을 잡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크네세트,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했고요. 네타냐후가 주도한 우파 정부에서 경제, 종교,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동포 담당 장관도 지냈고 교육부 장관, 예루살렘 담당 장관도 지낸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원했습니다만 네타냐후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둘 사이는 아주 서먹서먹해졌고요. 이때부터 네타냐후하고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이제 네타냐후가 연정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2019년부터 2년간 베네트를 국방장관으로 기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네타냐후에 대한 섭섭함은 가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우파 연합을 결성하면서 의회 선거에서 7석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베네트는 이 네타냐후보다 자신이 더 강력한 우파 정치인이지만 증오와 갈등을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극우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총선 이후에도 베네트는 친 네타냐후도 반 네타냐후도 아닌 제3지대에 머물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했고요. 또 결국 반 네타냐후 진영과 권력 분점을 통해서 자신의 멘토였던 네타냐후를 밀어내고 차기 총리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불과 7석의 소수 정당이면서도 그가 차기 정권의 총리직을 맡게 된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뛰어난 정치력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네트는 연정 타결 마지막까지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다가 반 네타냐후 연합만으로는 연정 구성이 되지 않으니까 베네트는 그때야 연정 구성의 마지막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 베네트 덕분에 연정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었던 반 네타냐후 연합은 그에게 첫 총리직을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일에 연정 수립 시한 1시간여를 코앞에 두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네트 내각의 미래일 겁니다. 일단 베네트는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당장 연정 내의 아랍 계파하고 충돌도 예상됩니다만은 미국의 바이든 정권과의 마찰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베네트는 지난 2010년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드디어 팔레스타인 국가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했다고 합니다. 왜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유대계 맞사위인 제로드 쿠시너하고 함께 반 팔레스타인 노선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 바이든의 시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의 평화를 말하면서 팔레스타인과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트가 이 네타냐후하고 손을 잡았던 시기에 그렇게도 국방장관을 원했던 것이 뭐냐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에서 무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평소 소신이 이 국제사회의 비판적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폭격해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펼쳐왔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의 가족이 67년 3차 중동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으로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런 정통 유대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충돌이 예상되는 쟁점이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도 치른 뒤이기 때문에 이 하마스의 추가 도발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자칫 연정의 기반을 허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베네트가 과거에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하고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강경 기조를 보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기조를 자신이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밀어붙일지가 최대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이 베네트가 과거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을 총살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면 이스라엘은 국가적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해왔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세계를 자극하는 정책을 가동하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을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베네트 소신대로 전국을 이끌어간다 그러면 지난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고조됐던 이슬람 세계와의 갈등이 더 첨예화될 수 있을 겁니다. 베네트가 국방장관 시절이었던 지난해에도 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서안지구를 이스라엘에 병합하고 이곳에 이스라엘 건물을 짓는 일을 주도해가지고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1초도 멈출 수 없다. 그 1초도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베네트가 총리에 취임하는 것만으로도 평화에 타격을 가하는 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 연정의 특성상 베네트의 소신대로 국정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C도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을 묶은 동력은 네타냐후를 권력에서 제거하겠다는 욕구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베네트가 이 대외 관계에 영향을 끼칠 민감한 정책을 당분간은 내놓지 않을 그런 전략을 가동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일간 가디언은 새 정부가 와해를 막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어려운 이슈보다는 경제와 방역 같은 보편적인 문제 해결을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란과 팔레스타인 문제,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내전 관련 문제죠.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 범죄 조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외교 안보 같은 산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이 지난달과 같은 무력 도발을 해온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네타냐후보다 더 강경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중동의 평화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화이트하이브 정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